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국어 활동책에 실린 전기문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어 활동책 48쪽입니다. 48쪽에 보시면 제목이 임금님을 공부시킨 책벌레라고 되어 있죠. 임금님을 공부시켰다. 과연 누굴까요? 진짜 벌레가 나올 일은 없고 전기문이니까 사람에 대한 얘기니까 임금님을 공부시킨 책을 좋아하는 누군가라는 뜻이겠죠?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글을 읽기 전에 전기문의 특성에 대해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기문은 어떤 글인지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전기문은 어떤 글이죠? 인물의 삶을 기록한 글인데요. 인물의 삶을 기록할 때 우리의 상상력을 더해서 재미있게 꾸며낸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사실대로 기록한 글인가요? 자, 재미있게 꾸며낸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실대로 기록한 얘기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정답은 사실대로 기록한 글이다 라는 쪽입니다. 인물의 삶을 사실대로 기록한 글. 이 말은 상상력을 덧붙여서 재미있게 꾸며내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인물이 한 일과 실제 남긴 말을 중심으로 썼다는 뜻이죠. 상상력이 더해지면 읽는 사람은 재미있게 느낄지 몰라도 이 전기문의 사실을 공부하고 조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곤란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생애를 돌아봄으로써 저절로 상상을 하게 되면 몰라도 인물의 삶 자체를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기록한 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기문이 비록 재미는 없을지 몰라도 그런 객관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전기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사실대로 기록했다는 점 알아두시고, 자, 나머지 두 가지는 지난 시간 김만덕 선생의 전기문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건데요. 전기문을 읽으면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 무엇을 알 수 있다고 했죠?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조선시대에는 어떤 상황? 신분에 따라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고 또 성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던 상황입니다. 기생이었던 김만덕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자 양민으로 신분을 회복해달라고 부탁했고요. 또 제주도 여자는 제주도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큰 공을 세운 덕분에 소원을 임금님이 들어주셔서 금강산 여행을 할 수 있었죠. 전기문을 읽다 보면 그 인물이 살았던 시대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데요. 만약 전기문이 사실을 기록하지 않고 마음껏 꾸며냈었다면 우리는 시대 상황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전기문이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글이기 때문에 그 덕에 비록 재미없고 딱딱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시대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전기문을 읽으면 그 인물의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했죠? 세 글자입니다. 인물의 땡땡땡을 알 수 있다. 가치, 관을 엿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요? 인물이 한 업적, 남긴 말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글이기 때문에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살았는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김만덕 선생님은 모두가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곡식을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았나요? 아니죠. 전 재산을 털어서 육지에서 곡식을 사들여 와가지고 제주도의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눔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김만덕 전기문을 통해 알 수 있었죠. 만약에 우리가 세종대왕님에 대한 전기문을 읽으면 어떤 세종대왕의 가치관을 알 수 있을까요? 백성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그런 가치관을 엿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헬렌 켈러 선생님의 전기문을 읽으면 역경을, 자기가 가진 고난을 극복하는 의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보살피는 사랑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전기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 크게 3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는 임금님을 공부시킨 책벌레, 임금님의 스승인 유희춘 선생에 대한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소 생소하지 않나요? 유희춘? 유희자 춘자입니다. 이분은 과연 어떻게 누구를 공부시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567년 선조가 조선의 14대 임금이 되었습니다. 궁궐에서는 성대한 즉위식이 열렸습니다. 보좌에 앉은 선조가 고개를 조아린 신하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과인이 책을 잡고 어엿한 왕이 되려고 마음먹은 데는 유희춘의 공로가 크다. 어서 유배가 있는 유희춘을 불러오너라. 명을 받들겠나이다. 신하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린 시절 선조는 책이라면 몸서리를 치던 개구쟁이였습니다. 그러나 책벌레 스승 유희춘을 만난 뒤 선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스승님, 어제 들려주신 사기를 더 읽어주십시오. 항우와 유방 이야기 말씀이시죠? 어디까지 했더라? 유희춘은 수많은 책 속에서 읽은 광활한 역사와 훌륭한 임금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선조는 그때부터 책의 재미를 깨닫고 스승을 따라 어딜 가나 책을 쥐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유희춘은 명종 때 간신배들에 맞서 바른 뜻을 굽히지 않다가 정적들의 모함으로 제주도에 유배를 가 있었습니다. 선조는 왕이 되자마자 유희춘을 한양으로 불러들이고 관직을 내주었습니다. 그래, 유배지에서 고초가 심하지 않았는가? 걱정 어린 선조의 물음에 유희춘은 머리를 긁적이며 답했습니다. 소신, 제주에서 미뤄두었던 책을 읽느라 세월이 가는 줄도 몰랐사옵니다. 그 말에 선조는 껄껄 웃으며 무릎을 쳤습니다. 휴배를 가 고생을 하고 있을 줄 알았더니 맘 편히 휴가를 즐기고 왔구려. 선조는 유희춘에게 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긴 유배 생활로 쾌한 유희춘의 얼굴에 한 줄기 빛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책 속에서 여러 오류를 발견하였습니다. 소신에게 시간을 주신다면 그 책을 바로잡아 새로 편찬하고 싶습니다. 이후 유희춘은 선조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에 이미 편찬된 책들의 오류를 바로잡고 새로이 찍어냈습니다. 여기까지. 글이 짧죠? 짧은데 이 짧은 글 안에 역시 배경이 조선시대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낱말이 있었어요. 낱말을 한번 공부해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책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래 공부할 낱말들을 읽어보면 즉위식, 보좌, 조아리다, 유배. 왠지 왕과 관련된 낱말들이 좀 보이네요. 왜요? 선조가 임금님, 왕이었으니까. 이 글의 제일 중요한 인물을 꼽자면 선조와 유희춘인데 선조가 왕이잖아요. 자, 왕 중에서도 어떤 왕인지 여러분 아세요? 조선시대에 우리가 가장 큰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임진왜란을 겪은 이순신 장군이 사셨던 그 시대의 임금이죠. 선조. 그런데 이 선조에 대한 전기문이 아니라 유희춘 선생에 대한 전기문으로 유희춘 선생님은 선조가 어렸을 때 스승이었죠. 선조는 나중에 임진왜란을 겪는 임금이 되지만 이 유희춘의 어린 제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선조는 임금, 왕이 되고 유이춘은 신하가 되죠. 두 사람의 관계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자, 어릴 때의 선조를 가르친 스승 유이춘, 그리고 선조가 임금이 되자마자 신하로 불러들인 유희춘. 이 둘의 관계를 아시기 바라며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유희춘의 정기문입니다. 선조는 나중에 임진왜란을 겪게 되죠. 이 시대의 사람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정기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인물이 살았던 시대의 상황이잖아요. 이 시대가 조선시대 중기, 조선시대 중반부였다는 거. 얼마 지나지 않아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쟁이 났다는 거.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선조가 임금이었기 때문에 임금님과 관련된 낱말들이 나옵니다. 아래에 볼게요. 첫 번째, 즉위식. 자, 즉위식은요, 왕이 될 사람이 왕으로 임금 자리에 오르는 행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개학식, 방학식, 올림픽 개막식, 중요한 행사를 할 때는 땡땡식이라는 말 붙이죠. 즉위식도 마찬가지예요. 즉위, 임금이 임금 자리에 오르는 행사를 하는 것을 즉위식이라고 하는데요. 선조도 임금이 될 때 당연히 즉위식을 거쳤겠죠. 그것을 설명하는 낱말이고요. 둘째로 보좌라는 거는요. 여기서는 임금이 앉는 자리를 말합니다. 이 시대는 신분사회입니다. 조선시대는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자리에 앉을 때도 회의 같은 걸 할 때도 당연히 신분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앉는 자리가 달랐습니다. 임금님이 앉는 자리는 다른 신하보다 높은 자리였겠죠. 우리 궁궐 같은 데 보면은 임금님이 앉는 자리는 혼자 이렇게 따로 위에 떨어져 있고 방석 깔려 있고 등 뒤에 그림 있고 이런 거 드라마나 박물관 같은 데서 본 적 있죠? 경복궁 같은 데서. 보좌는 임금님이 앉는 자리를 말합니다. 세 번째, 자, 조아리다라는 것은 고개를 이제 깊이 숙이는 거예요. 고개 까딱하는 게 아니라 깊이 몸을 숙여서 아주 자기를 낮춰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드릴 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세를 조아리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 유배. 유배는 안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은 죄를 저지른 사람, 죄인을 좋은 데서 살지 말라고 환경이 안 좋은 시골이나 살기 어려운 섬 같은 데로 보내서 일정 기간 동안 거기서만 지내게 만드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큰 죄를 지어서 박돌복 씨를 저기 잘 모르는 거의 무인도에 가까운 섬으로 유배를 보낸다 하면은 임금이 명령한 기간만큼 그 무인도에서 한 발짝도 나올 수가 없어요. 배 타고 나올 수가 없이 거기서만 지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김땡땡 씨를 저기 흑산도로 유배 보냈다. 자, 그러면 흑산도라는 살기 어렵고 가난한 섬에서 임금이 명령한 기간만큼 못 나오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해야 하는 겁니다. 유배는요, 사실 벼슬이 높은 사람, 양반 이상인 사람들을 죄를 지었을 때 보냈던 그런 벌 중 하나예요. 아무한테나 주는 벌이 아닙니다. 차마 세운 공이 있어서, 업적이 있어서, 신분이 있어서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지 못했을 때 그냥 유배를 보내가지고 너 험한 곳에서 고생하면서 반성 좀 해 라고 시킨 그 벌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기라는 거는요, 책 이름이에요. 책 이름. 책 이름인데 이제 중국의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엮은 역사책입니다. 역사책이니까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길고. 이 사기를 읽는다 이런 말 나오죠? 역사책을 읽는다라는 뜻입니다. 48쪽에 나온 낱말 정리했고, 자, 49쪽에 있는 낱말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광활하다. 어렵죠? 자, 광활하다라는 건 엄청 넓은 걸 말합니다. 주로 우리가 광활한 땅이라는 말로 우리가 평소에
길을 걸어 다니는 그런 땅은 사실 넓다고는 할 수 없죠. 그쵸? 도로의 폭도 정해져 있고 집 가는 길도 정해져 있는데 광활하다라고 표현할 정도면 사막 정도는 되어야 광활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막이거나 아니면 내가 아직 여행 안 가본 넓은 벌판, 들판, 건물 같은 거 없고 정말 땅만 넓게 펼쳐진 그런 곳을 갔어야 우리가 와, 광활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간신배, 이것도 안 좋은 말입니다. 간신배는요, 신하는 신하인데 나쁜 신하예요. 나쁜 신하. 좋은 쪽 말고 나쁜 쪽. 자기들끼리 헛소문 퍼뜨려가지고 훌륭한 사람한테 벌 주고 누명 씌우고 아주 나쁜 신하. 임금님을 혹하게 만들어서 착한 사람을 나쁘게 포장하는 나쁜 신하를 간신배라고 합니다. 저 간신배 같은 놈 하면 아주 큰 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 자, 정적은 쉽게 생각하면 그냥 적을 말합니다. 우리 히어로 영화에서 적은 나쁜 존재죠? 스파이더맨이나 그런 마블 영화에서 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물리쳐야 할 나쁜 사람을 말하는데요. 정치에서는 그런 괴물 말고요. 자기 반대편에 있는 반대편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막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적은 아니지만 내 입장에서 반대되는, 내 입장에서 적인 사람, 정적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고초도 안 좋은 뜻인데요. 엄청 힘든 일, 고난, 괴로운 것과 어려운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신은 별 뜻이 있는 건 아닌데 신하가 임금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춰 말하는 거. 예를 들어 준수가 임금이면은 다른 사람이 소신 임금님의 병을 받사옵니다. 이런 식으로 임금 앞에서 자기를 말할 때 지원이는요, 준수는요, 아연이는요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소신이라고 낮춰서 표현할 때에 쓰는 말입니다. 사극 같은 거 보면 많이 듣게 될 말일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낱말들을 정리해 가고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 50쪽에 있는 낱말 2개 더 보자면 편찬하다라는 거는 책을 만든다라는 뜻이고요. 전폭적인 지지라고 하면 엄청 많이 란 뜻입니다. 엄청 많이. 자, 요렇게 낱말들 한번 이해해봤고 내용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48쪽에는 어떤 내용? 자, 선조가 임금이 되었습니다. 임금이 되었고 임금이 되자마자 무슨 일을 했어요? 유배가 있는 유이춘, 이 유배, 벌 받고 있던 유이춘을 데려오라고 시켰습니다. 알고 보니 선조가 아직 임금이 되기 전에 이 유이춘이라는 훌륭한 신하는 나쁜 간신배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지금 벌을 받고 있어요. 억울하게. 이 선조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유이춘이 뭐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간신배들 때문에 억울하게 벌 받고 있으니까 자기 어릴 때 스승님을 당장 데려오라고 임금님이 되자마자 유이춘의 벌을 풀어준 것이죠. 자, 왜 이렇게 유이춘을 불러오라고 시켰냐면 알고 보니 어린 시절 선조는 말썽꾸러기, 개구쟁이였는데 그런 말썽꾸러기였던 어린 선조를 바로잡아 주신 스승님이 바로 유이춘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자기를 훌륭하게 가르쳐 주신 유이춘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임금이 될 수 있었다라고 믿고 자기 벌 받고 있는 스승님을 얼른 풀어드린 겁니다. 자, 어린 시절 책에 하나도 관심이 없었던 선조는요. 스승이었던 이 유이춘 선생이 아주 재미있게 역사책도 읽어주시고 본받아야 할 다른 훌륭한 인물들에 대해서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책 읽는 것에 재미가 들려서 공부를 열심히 하여 왕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왼쪽에 이 나이 있는 분이 유이춘 선생님일 거고요. 오른쪽에 이 키 작은 어린이가 어린 시절의 선조, 임금이겠죠? 책에 하나도 관심 없었던 이 어린이 선조가 공부에 뜻을 두게 된 거는 다
스승님 덕분이라고 선조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글은 유희춘에 대한 정기문입니다. 선조가 아니라 유희춘 정기문. 우리는 유희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보를 습득하셔야 합니다. 자, 유희춘은 누구였다? 선조의 스승이었다. 선조의 스승으로서 공부 안 하던 선조를 공부가 재밌게 느끼도록 만든 훌륭한 선생님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게 유희춘 선생의 중요한 업적이겠고요. 자, 어쨌든 선조는 유희춘 덕분에 책의 재미를 깨닫고 책을 좋아하는 공부 책벌레가 되었습니다. 유희춘은 이전 임금, 선조가 어릴 때, 이전 임금일 때 간신배들, 나쁜 신하들한테 맞서 싸우다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벌을 받았던 것인데요. 이 억울하게 고생 실컷 한 스승님을 다시 만나게 된 선조가 유배지에서 힘들었지 않냐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니까 오히려 유희춘은 머리를 긁으면서 아이고 소신 유배지 갔다곤 하지만 거기서 책 실컷 읽었사옵니다라고 오히려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유희춘 엄청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억울하게 누명 써서 유배 가서 몇 년이나 있었다면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은데 이 유희춘 선생님은 임금에 대해 뭔가 원망을 하거나 다른 부탁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선조는 웃으면서 아이고 우리 고생 많았던 옛 스승이자 지금은 나의 신하가 된 유희춘 선생 하고 싶은 일 실컷 하시오 라고 했더니 유희춘이 한 말은 또 그놈의 책입니다. 책을 어떻게 하고 싶대요? 오류가 있던 책을 새롭게 펼치고 싶다. 새로 쓰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처럼 출판사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 시대에는 책을 고치면은 붓으로 글자를 써야 하거나 아니면 인쇄를 활자로 일일이 어렵게 인쇄를 해야 했는데요. 이 유희춘은 벼슬을 했지만 사실 선비이자 학자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다시 오류가 있는 책의 내용을 고쳐서 출판하고 싶다라고 뜻을 밝힙니다. 여기에 이렇게 유희춘의 두 번째 업적이 나오네요. 이미 편찬된 책들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사실 책이라는 게 시간이 흐르면 예전에 썼던 책의 잘못된 내용이 나중에 밝혀지기도 하고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맞춤법이 바뀌거나 내용이 달라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요새 세상에 나온 책들도 5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오류를 수정해서 재출간돼서 1판, 초판, 2판, 3판 이렇게 새로 뽑기도 하는데요. 이 시대의 이 유희춘 선생님은 벌써 그 생각을 하신 거죠. 이 책들이 고쳐지지 않고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가면 잘못된 내용을,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게 되니까 자기가 바로잡고 싶다고 뜻을 밝혀서 선조가 전폭적으로 지원했다고 합니다. 자, 전폭적이라는 말 뭐라고 아까 설명했죠? 엄청나게 많이. 자, 유희춘 선생님 하고 싶은 거 다 해. 전폭적으로 지원. 돈 필요하세요? 돈 주고. 자, 붓이 필요하신가요? 붓 주고. 자,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하신가요? 자, 도와줄 사람 보내고. 얼마든지 하라고 지원을 몽땅 해준 것을 말해요. 이렇게 유희춘 선생님은 첫째로 선조를 가르친 스승이라는 업적도 있고요. 두 번째로 책의 오류를 바로잡아 새로 책을 냈다라는 두 번째의 업적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잘 정리해 주었으니 50쪽에 유희춘 업적을 쓸 수 있겠죠? 자, 문장을 다 적을 수 있는 친구들은 문장을 통째로 적어보고 다 적기 어려우면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쓴 중요한 낱말만 적어보도록 하십시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아래에다가 바른 글씨로 한번 적어봅시다. 자, 첫 번째는 유희춘의 업적을 쓰는 겁니다. 선조가 아니라 유희춘의 업적 첫 번째는
선조를 훌륭하게 가르쳤죠. 어려운 말로 교육했다라고 합니다. 선조를 훌륭하게 교육했습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책의 재미를 알려주었습니다. 유이춘이라는 훌륭한 스승이 있기 때문에 그 개구쟁이가 임금이 될 수 있었다라고 선조가 자기 입으로 말을 했죠. 두 번째 업적은 뭐예요? 자, 위에 그러고 보니까 그냥 교육이 아니라 선조를 교육했다고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선조까지 선생님이 파란 글씨로 써볼게요. 유이춘의 첫 번째 업적은 선조 교육입니다. 두 번째 업적은 어떻게 해요? 이미 편찬된 책을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이미 편찬된, 이미 만들어진, 편찬된 책의 오류를 고쳐서 새로 펴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책에 오류가 있던 것을 바로잡아서 새로 펴냈습니다. 파란 글씨 칠해줄게요. 책에 오류를 잡았다. 문장으로 다 적기 어렵다면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쓴 중요한 낱말만 적어보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유이춘이 선조를 훌륭하게 교육했다. 책의 재미를 알려주었다. 두 번째는 이미 편찬된 책에 오류를 고쳐서 새롭게 펴냈다.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을 얻지 않도록. 이렇게 두 가지 중요한 업적이 전기문에 나오고요.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요. 이 유이춘 선생은 평생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기록을 했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기록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사람은 또 벼슬을 했던 이 국가를 위해 일을 했던 이름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남긴 기록을 보면요. 이 시대 상황에 대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쓴 이 일기도 나중에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우리가 살았던 2021년에 대한민국에 대한 생활을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귀한 자료가 될 수도 있어요. 유이춘 선생님은 책벌레이자 기록을 엄청 많이 하는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유이춘 선생님에 관한 재미있는 애니메이션도 학교에 와서 함께 보면 좋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업적을 써보았고요.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천천히 영상 멈추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국어활동책 48쪽부터 50쪽까지 같이 보면서 전기문의 특성을 복습해보고 선조를 가르친 스승 누구? 유희춘 선생에 대한 전기문을 공부해봤습니다. 유희춘 선생님의 업적도 정리해봤고요. 우리가 국어 시간에는 김만덕 선생님에 대해 알아보고 국어활동 시간에는 유희춘 선생님에 대해 알아봤네요. 이 이후에는 또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틈틈이 이 사람들 또는 내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생각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와서 어떤 분에 대해 본받고 싶은지 선생님에게 말해주도록 해요. 이번 시간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도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